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달리는 버스 안에 있었다. 방금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버스에 앉아있으니 당혹스러웠다. 창문 밖은 캄캄한 저녁이었고 버스는 어느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버스 안에는 서 있는 사람은 없었지만 빈자리 없이 사람들이 다 앉아있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던 건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거나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는 사람 없이 다들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버스인가 싶어 가만히 앉아 다음 정거장 안내방송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안내방송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옆에 있던 아저씨에게 물어봤다. 저기 아저씨, 이 버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왜 방송 같은 게 안 나와요? 그러자 아저씨가 나를 쓱 쳐다보시며 뜬금없는 말을 하셨다. 자네는 아직 이 버스에 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쩌다 타게 됐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네, 이 버스에 어떻게 탔는지 기억이 없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버스에 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아저씨의 표정이 갑자기 무섭게 바뀌시더니 나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셨다. 그럼 이 버스에서 당장 내려! 네? 지금 이 버스에서 당장 내리라고! 지금요? 버스가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요? 다음 정거장에 서면 내릴게요. 안 돼! 지금 내려야 돼! 달리는 버스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에 나는 이 아저씨가 미쳤나 싶었다. 아, 싫어요. 버스 멈추면 내릴게요. 내가 버스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자 아저씨는 나를 강제로 일으키더니 버스 뒷문으로 나를 끌고 가셨다. 그리고 버스 뒷문을 손으로 여시고는 나에게 다시 한번 소리를 치셨다. 지금 빨리 내려! 시간이 없어! 아저씨는 이 말을 하시면서 나를 강제로 밀려고 하셨고 나는 죽기 싫어서 버스에 있는 봉을 잡고 다른 승객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이 아저씨가 저를 죽이려 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버스에 있는 승객 모두 무표정한 얼굴을 한 채 앉아있을 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나는 아저씨와 한참 힘싸움을 하다가 결국 봉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져버렸고 그렇게 달리는 버스에서 내던지듯이 떨어지고 말았다. 버스에서 떨어질 때 눈을 꼭 감아서인지 어떠한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이 시끄러웠다. 벌써 천국이 왔나 싶어서 눈을 살짝 떠봤더니 나는 도로 위도 천국도 아닌 병원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리고 생각났다. 내가 오토바이를 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을. 여기는 응급실이었다. 나는 많이 다쳤는지 산소호흡기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의사나 간호사를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내 옆 침대에 누워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남자는 나를 버스에서 밀었던 아저씨였다. 우리 가족은 약간 외진 곳에 위치한 빌라들이 모여있는 곳에 잠깐 살았었다. 그곳에는 간간히 신축 빌라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 오래된 빌라들이 많았다. 그때 우리 집은 어느 오래된 빌라 5층이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여름에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 금세 온몸에 땀이 나곤 했다. 또 동네가 낮에는 사람들 왕래가 좀 있지만 해가 지면 사람들도 별로 안 다니고 가로등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밤이 되면 약간 좀 으스스했다. 실제로 예전에 안 좋은 사건도 있던 동네라 밤에 순찰차들이 자주 보이곤 했다. 하지만 나는 다 큰 성인 남자여서였는지 처음 이 동네로 이사 올 때부터 누가 남자를 건드리겠어? 하고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그건 내 큰 착각이었다. 그날도 나는 PC방에 있다가 저녁을 먹기 위해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길에는 사람들이 좀 보였다. 빌라에 도착해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데 1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당연히 밑에 사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5층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발걸음 소리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계단을 2칸씩 오르며 재빨리 집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내 느낌은 정확했다. 누군가가 우리 집 문을 엄청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아무리 남자라도 이런 상황이 실제로 닥치니까 나는 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은 문을 더 두드리다가 내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해서인지 그냥 돌아갔다. 좀 더 문을 두드렸으면 경찰에 신고를 했겠지만
나는 술 취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기 싫어서 그냥 저녁을 차려 먹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집에 들어온 사람은 엄마였다. 그런데 엄마가 오자마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미우야, 집에 무슨 일 있었어? 왜? 나 소파에서 잠깐 잠들었어. 내가 무슨 일 있었던 것처럼 보여? 별일 없었는데? 그러자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하셨다. 아니, 현관문에 누가 뭘로 찌른 것 같은 이상한 자국이 나 있길래.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이 확 깨면서 아까 문을 두드리던 사람이 생각났다. 그 사람은 손으로 문을 두드렸던 게 아니라 날카로운 무언가로 우리 집 문을 두드렸던 것이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뒤에 동일범의 소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가족이 아파트 3층에 살았을 때 방이 2개밖에 없어서 안방은 엄마랑 아빠가, 작은 방은 나랑 동생이 같이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아빠는 코를 골고 동생은 일을 가는 잠버릇 때문에 엄마와 나는 잠을 잘 때면 거실로 나와 같이 자곤 했다. 그러다 하루는 밤이 돼서 엄마랑 같이 자려고 누웠는데 그날따라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자는 엄마 몰래 새벽 2시까지 핸드폰을 하다가 그제서야 졸린 느낌이 들길래 잠을 자기 위해 억지로 눈을 감았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거실에 엄마랑 나 말고 마치 누가 있는 것 같은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고 혼자 자는 엄마를 두고 방에 들어가 자기가 그래서 나는 그런 느낌을 애써 무시하고 잠에 들기 위해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 그렇게 한 20분 정도를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잠에 깊게 못 들어서인지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바람 소리 같은 각종 소음이 들렸다. 그때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엄청 시끄럽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 고양이 소리에 눈이 번쩍 떠지고 말았다. 꿈에서 들은 소리인가 싶었지만 고양이는 여전히 밖에서 울어대고 있었다. 고양이가 너무 소름 끼치게 울길래 열어뒀던 베란다 창문을 닫으려고 베란다로 나갔는데 밖에 고양이 한 마리가 울고 있는 게 보였다. 그 순간 한 남자가 고양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 근처로 오면 고양이가 도망칠 법도 한데 그 고양이는 그런 거 없이 그 자리에서 계속 울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고양이 옆에 서더니 3층에 있는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마음 같아선 얼른 창문을 닫고 싶었지만 나는 남자와 눈이 마주친과 동시에 몸이 굳어버렸다. 고양이는 계속 울고 남자는 나를 쳐다보고 있고 무서워서 미치는 줄 알았다. 그러다 고양이도 우는 걸 멈추고는 마치 내가 있는 3층까지 뛰어서 들어오르는 것처럼 매섭게 나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얼른 창문을 닫아버리고 거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남자와 고양이가 혹시나 베란다로 들어올까봐 베란다 쪽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일어나시자마자 나에게 소름 돋는 꿈을 꿨다며 꿈 얘기를 해주셨다. 꿈에서 엄마가 잠을 잤는데 갑자기 고양이 소리가 나길래 눈을 떴더니 웬 남자가 고양이 소리를 내며 네 발로 우리 집을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엄마가 깜짝 놀라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치자 그 남자는 베란다 창문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엄마의 꿈 얘기에 어제 새벽에 봤던 고양이와 남자가 생각나서 나도 엄마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줬다. 엄마도 내 얘기를 듣더니 새벽에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엄마가 그런 기괴한 꿈을 꾼 것 같다고 소름 돋아 하셨다. 그날 새벽 미친 듯이 울어대던 고양이와 우리 집을 쳐다보고 있던 남자, 그리고 엄마 꿈에 나타나 고양이의 흉내를 내며 우리 집을 돌아다니던 남자, 뭔가 공통점이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미스테리한 경험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다. 그때 내가 6학년이었는데 시골에 아이들이 없다 보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반에서 같이 수업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저학년 동생들이랑 친했고 특히 선생님이랑도 많이 친했다. 선생님은 낚시를 매우 좋아하셨는데 가끔 나와 동생들은 심심하면 선생님이 낚시하러 가시는 걸 따라가서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곤 했다.
그날도 나는 3, 4학년 동생 2명을 데리고 선생님이 낚시하러 가시는 걸 따라갔다. 우리는 30분 정도 걸어서 작은 강에 도착했고 선생님은 낚시할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길 따라서 쭉 내려가면 경치가 예쁜 곳이 나오니까 한번 가보라고 하셨다. 선생님이 안내해 주신 길을 봤더니 산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나와 동생들은 한번 가보기로 하고 그 길을 따라 걸었다. 그런데 10분 정도 걷자 동생들은 다리가 아프고 덥다며 그만 가고 앉아서 쉬겠다고 했다. 나는 다시 선생님한테 돌아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얼마나 경치가 예쁘길래 선생님이 가보라고 했는지 궁금해서 동생들에게 나만 다녀오겠다고 하고 그 길을 따라 계속 걸었다. 길은 점점 더 좁아지면서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뜬금없는 콧노래 소리가 들렸다. 나는 흠칫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한번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왕 온 거 더 걸어가 보자고 하고 산으로 더 들어가 보기로 했다. 조금씩 뚜렷해지는 콧노래 소리에 심장이 두근거렸고 콧노래 소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때 산에서 한 아저씨가 내려오시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계셨다. 나는 그 아저씨를 보자마자 휴, 사람이네.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콧노래를 부르던 아저씨가 내 옆을 지나가시고 얼마 안 돼서 이번에는 한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같이 가. 같이 가, 아빠. 다시 주변을 둘러봤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잘못 들었나 싶어 걸음을 옮기려는데 이번에는 내 바로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빠, 같이 가. 같이 가, 아빠. 분명히 아빠를 간절히 부르는 남자아이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아이의 목소리만 들릴 뿐 내 주변에는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산 안으로 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나는 왔던 길을 빠르게 뛰어 돌아갔고 금세 동생들이 쉬고 있던 곳에 도착했다. 형,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너희 여기 있을 때 남자아이 한 명 안 지나갔어? 형 가고서 아무도 안 지나갔는데? 아무도 안 지나갔다고? 그럼 아저씨는 지나가지 않았어? 아무도 안 지나갔어. 왜? 분명 콧노래 부르면서 아저씨가 지나가고 내 뒤에서 아빠한테 같이 가달라고 아이가 소리를 질렀단 말이야. 진짜 아무도 안 지나갔어? 진짜야. 우리 여기에서 계속 쉬고 있었어. 무섭게 왜 그래? 결국 나는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낚시 중인 선생님에게로 돌아갔고 그날은 그렇게 각자 집으로 헤어졌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생애 처음으로 가위라는 걸 눌리게 됐다. 온몸에 식은땀이 났고 몸은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런 느낌을 처음 느껴봤기에 그저 악몽인가 싶었다. 그렇게 가위에 눌려 10여 번을 누워있는데 내 옆에 한 아이가 다가왔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 왜 같이 안 갔어? 같이 가자고 했잖아. 그 이후에 나는 기절을 했는지 기억이 전혀 없다. 다시 눈을 뜨니 아침이 밝아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날 산에서 귀신에게 홀렸던 것을. 아빠, 같이 가. 같이 가, 아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셨다. 당시 그 동네에는 재개발이 한창이어서 이곳저곳에서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 공사를 많이 했다. 그래서 동네에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아저씨들이 많이 돌아다니셨다. 그 덕분에 부모님 식당은 점심 저녁 시간이 되면 가게가 꽉 찰 정도로 손님이 많아서 장사가 잘 되곤 했다. 그때 나도 가게에 불려가서 간단한 서빙 같은 걸 하면서 부모님 식당 일을 도와드렸다. 그런 내가 효녀처럼 보였는지 단골 손님 아저씨들이 많이 예뻐해 주셨다. 나를 예뻐해 주신 아저씨 손님들 중에 항상 나에게 막대사탕을 챙겨주시던 인상 좋은 아저씨가 한 분 계셨는데 나는 그 아저씨를 사탕 아저씨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 부모님도 사탕 아저씨가 매너도 좋으시고 어디 사시는 것까지 알고 있어서 크게 경계하지 않으셨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가게로 가는 길에 사탕 아저씨를 만났다. 사탕 아저씨는 나를 보시더니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며 같이 시내로 나가자고 하셨다. 나는 아이스크림이란 말에 좋다고 따라 나섰고 사탕 아저씨의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로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그러고서 사탕 아저씨와 같이 부모님 식당에 들어갔는데 나는 엄마에게 크게 혼나고 말았다. 가게로 오기로 한 애가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엄마가 걱정을 하셨다는 것이었다.
엄마는 사탕 아저씨에게도 아무 말 없이 애를 데려간 건 좀 너무하셨던 것 같다고 하셨고, 사탕 아저씨도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다. 그럼에도 사탕 아저씨는 부모님 몰래 나를 데리고서 시내 구경을 자주 시켜주셨다. 그러다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그날도 나는 가게로 가던 중에 사탕 아저씨를 만나게 됐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탕 아저씨는 그곳에서 일부러 나를 기다렸던 것 같다. 그런데 사탕 아저씨가 이번에 시내로 나가는 게 아닌 자기 집에 사탕이 많이 생겼다며 집에 와서 사탕을 좀 가져가라고 하셨다. 나는 어린 마음에 좋다고 사탕 아저씨를 따라 집으로 갔다. 처음 가본 사탕 아저씨의 집은 한 공사장 옆에 위치한 낡은 집이었다.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사탕 아저씨의 집으로 들어갔고, 사탕 아저씨는 잠시만 기다리라면서 나를 방 한 구석에 앉히셨다. 그러고는 사탕을 찾겠다며 방을 이리저리 뒤지셨는데 갑자기 사탕 아저씨가 옷을 하나씩 벗으시는 것이었다. 그 순간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경찰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탕 아저씨는 팬티바람으로 문을 열자마자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엄마는 울면서 나를 부둥켜 안으셨고, 어렸던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있다. 나중에 커서 엄마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않았었냐며 그 일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그게 기억나냐며 내가 진짜 큰일 날 뻔했었다고 그때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다. 그날도 엄마는 내가 식당에 온다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자 화가 많이 나 있었다고 하셨다. 그런데 한 공사장 아저씨 손님께서 급하게 가게로 들어오시더니 내가 사탕 아저씨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는 거 봤다며 얼른 경찰에 신고하라고 알려주셨다고 했다. 엄마는 사탕 아저씨라 괜찮을 거라며 경찰에까지 신고할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 공사장 아저씨께서 이 말을 하셨다고 했다. 아니야, 얼른 신고해야 돼. 그 양반 성범죄 전과가 있어. 당시 내가 살던 동네에는 다닐 만한 학원이 없어서 다른 동네에 있는 학원을 다녀야 했다. 그래서 학원으로 갈 때는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를 가야 했는데, 대학교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이다 보니 학원이 끝나면 막차가 끊긴 시간이라 항상 엄마가 차로 데리러 와주셨다. 내가 그것을 봤던 날은 고등학교 시험기간이어서 그날도 밤 12시가 넘어서야 학원이 끝났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원을 나오니 여느 때처럼 엄마가 차를 세워두시고 학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고생했어, 우리 딸. 얼른 집에 가자. 그렇게 나는 엄마 차에 타서 엄마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엄마, 진짜 대학 가면 살 빠지고 예뻐지고 남자친구까지 생겨?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그때 저 멀리 가로등 밑에 여자 한 명이 서 있는 게 보였다. 그런데 그 도로 주변에는 인도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근처에 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다. 더군다나 시간도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이 밤에 위험하게 왜 저기 혼자 서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여자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엄마와의 대화를 멈추고서 그 여자를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여자에게서 말로 설명 못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뭐가 이상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엄마에게 저 여자 좀 보라고 말했다. 엄마, 저 가로등 밑에 여자 뭐 이상하지 않아? 가로등 밑에? 어디? 저기 가로등에 여자 한 명 서 있잖아. 그런데 엄마가 여자가 안 보인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여자? 아무도 없는데? 나는 엄마의 말을 듣는 순간 가로등 밑에 서 있는 여자에게서 왜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깨달았다. 분명 가로등 불빛이 여자를 비추고 있었음에도 그 여자는 그림자가 없었다. 뭐지 싶어서 뒤를 돌아 다시 그 가로등을 봤는데, 여전히 여자는 가로등 밑에 서 있었지만 여자의 발밑 그 어디에도 그림자는 없었다. 엄마, 저기 저 여자 그림자가 없어. 얘는 아까부터 여자가 어딨다고 그래. 피곤하면 눈 좀 붙여. 집에 도착하면 깨워줄게. 나는 너무 억울해서 뒤에 있는 가로등을 가리키며 분명 여자가 있었다고 했지만 이미 차가 시야에서 벗어나 여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때 마침 차에 달려있는 블랙박스가 눈에 들어왔고,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에게 블랙박스를 보여달라고 했다. 엄마,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지? 아까 그 가로등 있던 데 좀 보여주면 안 돼? 내 말에 엄마는 블랙박스를 이리저리 만지시더니 녹화된 영상을 틀어주셨다. 그런데 녹화된 영상 그 어디에도
가로등 밑에서 봤던 여자가 찍혀있지 않는 것이었다. 엄마 말이 맞지? 여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 네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피곤해서 잘못 본 거야. 얼른 집에 가서 자자. 하지만 나는 그림자가 없는 여자를 분명히 봤었다. 나중에 그 가로등 근처에서 한 여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면 완벽한 괴담 엔딩이겠지만 그런 소식은 듣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이 일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귀신이라고 다 하얀 소복을 입거나 피를 흘리며 기괴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친구 A와 대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다. 그날은 겨울방학 중이었고 A는 고향집으로 내려가서 나만 자취하는 집에 남아있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는데 자꾸 방에서 시계 소리 같은 틱틱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집에는 시계가 없었다. 핸드폰이 있었기에 굳이 시계를 사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었다. 정체불명의 소리가 계속 나길래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내가 불을 켜자마자 그 소리는 나지 않았다. 옆집이나 밖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해 다시 불을 끄고 누웠는데 내가 눕자마자 또 그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재빨리 일어나서 불을 켰더니 역시나 소리는 나지 않았다. 혹시나 형광등에서 나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형광등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불이 꺼져 있는데 소리가 나는 게 말이 안 됐다. 결국 밤이 늦었으니 다음날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날은 그냥 불을 켠 채로 잠을 자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그 상태로 가위에 눌리고 말았다. 귀신 같은 건 보이지 않았지만 목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정체 모를 소름이 쫙 올라왔고 알아들을 수 없는 기괴한 소리만이 내 귀에 맴돌 뿐이었다. 나는 최대한 손에 정신을 집중해서 손가락을 움직여 겨우 가위를 풀어냈다. 그런데 분명 켜두고 잤던 형광등 불이 꺼져 있는 것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을 끈 기억이 없는데 말이다. 아, 아까 나던 이상한 소리가 형광등 망가지기 전에 나는 소리였나 보네. 내일 형광등 갈아야겠다. 나는 형광등이 망가진 걸로 결론을 짓고 다시 자려고 누우려는 순간 A에게서 전화가 왔다. 평소 남자끼리 무슨 전화냐면서 카톡으로만 연락하던 A가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오길래 나는 A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얼른 전화를 받았다. 새벽에 웬 전화야? 무슨 일 있어? 다행히 A의 전화는 별다른 내용이 아니었다. 하지만 A의 목소리가 평소랑 좀 다르길래 나는 A가 술 한잔하고 전화한 건가 싶어 말동무라도 해주자는 마음에 오늘 밤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줬다. 야, 너가 없어서 그런지 나 오랜만에 가위 눌렸잖아. 가위 눌리고 일어났는데 형광등까지 망가져 있더라. 그건 그렇고 너 고향에서 언제 올라올 거야? 그런데 A가 내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지금 방불을 켜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A 말대로 불을 켜봤더니 망가진 줄 알았던 형광등에 불이 들어왔다. 어? 형광등이 망가진 게 아니었네? 너 어떻게 알았어? 하지만 A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A가 전화를 끊었나 싶어 핸드폰을 확인해봤더니 내 핸드폰 화면에 사과로고가 뜨면서 핸드폰 전원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중이었다. 나는 핸드폰이 갑자기 꺼진 줄 알고 핸드폰이 켜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친구는 그새 잠들었는지 자다 깬 목소리였다. 아, 미안. 갑자기 핸드폰이 꺼졌네. 뭔 개소리야. 전화 잘못 건 거 같은데? 뭐가 잘못 걸어. 방금까지 나랑 통화했잖아. 술 취했냐? 나 자고 있었어. 너 때문에 잘 자다가 깼구만. 할 말 있으면 카톡에 남겨놔. 나 다시 잔다. 그렇게 친구는 내 전화를 끊었고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통화 목록을 확인해봤다. 그리고 나는 바로 집에서 핸드폰이랑 지갑만 들고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 내 통화 목록에 핸드폰이 꺼지기 전에 친구와 통화했던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은 추석이어서 우리 가족은 아빠차를 타고 큰아빠 집으로 가고 있었다. 엄마, 이번에 큰아빠 집 가서 용돈 받으면 나 장난감 사면 안 돼? 갖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응, 안 돼. 장거리 운전이라서 그런지 아빠는 휴게소를 2번이나 들르셨고 나는 큰집 가는 내내 뒷좌석에서 잠만 잤던 것 같다. 유야, 일어나. 큰아빠 집 다 왔어. 엄마의 다 왔다는 말에 눈을 떠보니 밖은 언제 해가 졌는지 어두운 저녁이 돼 있었다.
나는 잠도 깰 겸 차에서 먼저 내렸다. 아빠가 주차한 곳에서 큰 집으로 가려면 길을 건너 골목길로 걸어 들어가야 했는데 그 길은 신호등이 없는 길이라 나는 부모님과 같이 길을 건너려고 엄마랑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잠이 덜 깨서였을까? 엄마랑 아빠가 언제 길을 건너가셨는지 길 건너편에 검은색 사람 형체 둘이 나에게 얼른 건너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 나는 그 검은 형체를 보자마자 엄마랑 아빠가 언제 건너가셨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저 부모님과 떨어졌다는 생각에 뛰어서 길을 건넜다. 그런데 내가 길을 건너는 순간 차 한 대가 멀리서 오는 게 보였다. 나는 뛰고 있고 차는 저 멀리서 오고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마치 바닥이 런닝머신이 된 것처럼 제자리 뛰기만 할 뿐 앞으로 나아가질 못했다. 그렇게 나는 제자리에서 뛰기만 하다가 달려오는 차에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고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미우야, 정신이 좀 들어? 나는 엄마를 보자마자 나를 두고 아빠랑 먼저 길을 건너가 있던 게 생각나 엄마에게 원망 섞인 화를 냈다. 엄마, 왜 나랑 같이 안 가고 아빠랑 먼저 길 건너갔어? 엄마 때문에 차에 부딪혔잖아. 그런데 엄마가 내 말을 들으시더니 어리둥절 하시는 것이었다. 무슨 소리야? 엄마랑 아빠 차 트렁크에서 짐 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가 길로 뛰어갔잖아. 엄마가 얼마나 놀란지 알아? 무슨 생각으로 차 오는데 뛰어든 거니? 너 죽을 뻔했어. 나는 엄마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엄마, 길 건너에서 아빠랑 서 있던 거 아니었어? 분명히 나한테 건너오라고 손짓했잖아. 엄마랑 아빠는 트렁크에서 짐 내리고 있었다니까? 자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야, 분명히 길 건너에 누가 있었어. 그때 우리 말고 아무도 없었어. 콩콩 거 아니야? 그제서야 그때의 상황이 다시 기억났다. 길 반대편에서 나에게 손짓을 하던 것은 부모님도 다른 사람도 아닌 그냥 검은 무언가였다.